자, 봅시다. 자, 다음은 62페이지 1의 3. 이건 이제 그 법이랑 관련되어 있는 이제 법 철학 지문입니다. 법 철학 지문. 자, 볼게요. 법은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주로 국가에 의해서 제정되고 시행되는 실정법을 중심으로 구성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정법이라는 말이 우리 법지문에서 종종 나오는데, 실정법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법을 실정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정법은 입법기관이 사회의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만든 규범으로 강제력과 명확한 절차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실현한대요. 자, 입법기관이 구체적 상황에 맞춰서 만든 규범인 거야, 실정법은. 그래서 강제력이 있고 명확한 절차가 있습니다. 사회 질서를 실현하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정의로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실정법만으로 인간 사회의 근본적 정의와 도덕적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한계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이 있어.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지키겠지. 우리가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된다고 늘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당연한 생각에서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이 법을 도대체 우리는 왜 당연히 지켜야 하는데? 라고 할 때 사실은 어떠한 법조항이 있는 내용들 중에 꼭 이 법을 정당하게 지켜야 할 근거를 얘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너무 쉽거든. 맞죠? 근데 진짜 구체적이고 애매하고 상세한 경우로 넘어가게 되면은 도대체 우리는 이 법을 왜 지켜야 돼? 라고 했을 때 마치 이 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제한받는다고만 느끼지, 이 법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생각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럴 때 도대체 우리는 이 법을 왜 지켜야 되고 이 법이 도덕적으로 왜 정당한데? 라고 의문을 가질 때 논리적인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정법에 대해서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 규범인 자연법이라는 거야. 이 자연법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도덕 원리야.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을 죽이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규범인 거야. 우리 한반도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1000년 전으로 들어가 봐. 1000년 전에 혹시 사람을 죽이면 돼, 안 돼? 라고 했을 때 법에 뭐라고 적혀 있겠어? 안 된다고 적혀 있겠지. 2000년 전으로 봐봐. 똑같을 거야. 4000년 전으로 봐봐. 4000년 전에 적혀 있었어? 적혀 있었잖아. 적혀 있었다며. 고조선의 팔주법에도 사람 죽이면 안 된다고 적혀 있잖아. 맞지? 시대나 사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도덕적 원리인 거야.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자연법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자연법은 하나의 뭐처럼 되는 거야? 진리처럼 되는 거야. 그러면 자연법 의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의문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정당한 거니까. 그렇게 무조건 정당한 참인 명제가 있으면 이 무조건 정당한 참인 명제를 근거로 뭐 하는데 다른 법들을 파생시키면 되거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자연법은 법 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되는 거야. 실정법이 정당성을 가지는 건 역시 뭐 덕분인 거야? 자연법의 원리 덕분인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요즘 뭐 그런 거 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가고 있다 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여러분들 신호 받아요, 안 받아요? 원래 우회전에 신호가 없거든. 신호 없이 갈 수 있어요. 좌회전은 좌회전 깜빡이 넣고 저기 좌회전 신호가 있어야지 좌회전을 할 수 있거든. 우회전은 웬만하면 앵간한 교차로에선 신호 없이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이제 바뀐 법이 뭐야?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이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뭐 해라? 잠깐 정차했다가 0점 몇 초 그러고 나서 출발해라 로 법이 바뀌었거든. 그럼 사람들이 그거 왜 해야 되는데?
막 정당성을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을 덜 죽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무엇의 근거를 받게 되는 거야? 자연법의 근거를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실정법 귀찮은데 지키게 되는 거야. 알겠죠? 정당성을 어디서 가져온다? 자연법의 원리에서 가져온다는 거야.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가서 자연법의 철학적 기초는 고대 그리스 스토아 학파에 의해서 체계화되었으나 이전에도 헤라클레이토스나 소피스트, 아리스토텔레스 등은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질서 속에서 법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론적 본성과 공동선의 실현을 통해 자연적 정의를 원했으며, 자, 헤라클레이토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질서가 있고 그 속에서 뭘 하려고 했다? 법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다.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질서니까 이것도 뭐야? 절대적인 거겠지. 정당한 거, 무조건 정당한 거, 의심할 수 없는. 자,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론적 본성, 인간의 본성이죠. 공동선의 실현, 자연적 정의를 원했다고. 인간의 본성이 반영되어 있는 어떤 자연적 정의를 논의했고, 이러한 관점은 후대 자연법 사상에 깊은 영향을 주었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러한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인간은 자연의 이성적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야 되고, 자, 스토아 학파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인간은 자연의 이성적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그 속에서 선과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야 돼. 또한 인간의 이성은 단순한 사고의 도구가 아니라 자연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보편적 도덕 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자, 보편적 도덕 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됐답니다. 자, 이 사상은 로마법의 발전 과정에 영향을 주어 자연법이 정당성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중세에는 기독교 신학과 결합하여 신의 창조 질서와 인간 이성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 체계로 발전했답니다. 자, 이렇게 판단했던 게 이제 어디로 영향을 줬어? 로마법의 발전 과정으로 영향을 줬어. 그리고 중세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 기독교 신학이랑 결합될 거야. 왜? 중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학이었잖아. 기독교였잖아. 자, 그래서 이 중세의 대표적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자연법을 영원법의 일부로 봤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 영원법, 뭔가 어떤 항구 영원한 걸 말하는 거야. 그는 영원법을 신이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이 법은 누구의 뜻에 따른 법인 거야? 신의 뜻에 따른 법인 거야. 영원법은. 그럼 자연은 뭐야? 자연의 순리 또는 인간의 본성에 따른 법이겠지. 그럼 어떻게 돼? 영원법의 일부일 수밖에 없겠지. 자연법은. 왜? 그때 당시엔 신이 최고였던 시대였잖아.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자연법은 영원법의 일부야. 그러면서 이 영원법이라고 하는 게 뭐였는데, 그러면 신이 우리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게 부여한 보편적 질서이자 규범인 거야. 신이 중심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신이 뭘 만들었는데 이 자연도 만들었고 우리 인간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일부겠지.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에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는 본성 속에서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대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거야.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는. 그러면서 자연법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다고. 따라서 자연법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세계가 신의 의도에 따라서 조화롭게 유지되는 존재 질서에 뿌리를 둔 도덕적 규범인 거야. 왜?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신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도덕적 규범이며, 자연법은 실존법은 이러한 자연법에 부합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똑같죠? 대신에 이 아퀴나스의 철학에서 조금 다른 건 뭐야? 자연법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다?
신으로부터 만들어졌다. 그게 좀 다른 거지. 자, 다음 현대에 들어 자크 마리탱은 자연법을 인간 존재의 본질 속에 내재한 내면적 질서로 재해석했답니다.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을 추구하고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성적 추론 이전에 이 성향을 통해서 자연법을 뭐 하는 거야? 직관적으로 인식한다. 자,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인식한다는 게 무슨 말인데 여기에 지금 설명도 적혀 있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생각하기 이전에 벌써 느낀 걸 말하는 거야. 딱 맞닥뜨리자마자 바로 느낀 거. 그걸 우리가 직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내면적 질서, 인간의 본성은요, 이성적 추론 이전에 자연법을 직관적으로 우리 인간은 인식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걸 누구한테 듣지 않아도 그냥 직관적으로 딱 만났을 때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느낀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적으로. 따라서 자연법은 외부에서 강제로 부과되는 규칙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따르는 삶의 원리라는 거야. 직관적으로 깨달으니까. 마리탱은 또한 자연법이 단순히 본능처럼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대요. 이게 웃겨.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걸로 따지면 저절로 일어나는 거거든. 맞닥뜨리자마자 바로 느끼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래. 왜 아닌데? 자연법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지적 성찰이나 교육이 필요한 거야. 저절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사회적 조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는 자연법 자체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법이 지닌 보편적 원리가 각 사회의 문화적 여건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실현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야. 자, 자연법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 원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지. 문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옛날에는 자연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걸 실현했는데 지금 시대에는 자연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실현하는 거, 그게 다른 거죠. 그는 이를 존재하는 자연법과 인식된 자연법의 구별로 설명하면서 자연법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지만 이게 바로 뭐야? 존재하는 자연법이죠. 근데 그것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인간의 교육과 도덕적 성숙이 필수적이지. 이게 바로 뭐야? 인식된 자연법이죠. 배운 거. 자, 다음. 예컨대 인간 존엄이나 자유, 정의와 같은 원리는 누구에게나 내재하지만 구체적인 제도와 법으로 드러나려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도덕적 성찰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랍니다. 자, 마리탱에게 자연법은 특정 종교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규범이며 이러한 보편성 때문에 근대 이후 인권 개념의 철학적 기초가 됐답니다. 그는 인권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성향과 이성적 본성에서 도출된 자연법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대요. 자, 여기까지가 마리탱의 의견. 자, 다음은 메스너. 자, 요하네스 메스너는 마리탱의 자연법 이해를 한 단계 확장했답니다. 한 단계 확장하여 자연법의 사회적 실천과 제도적 구현에 초점을 맞췄대요. 자, 그는 인간의 본성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리적, 심리적 차원을 넘어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실존적 목적들이 있는 거야. 그게 내재해 있답니다. 본성 안에는. 그러면 이 실존적 목적들 안에 뭐가 있는데? 자기 보존과 완성, 자녀의 출산과 교육, 타인에 대한 배려, 사회적 공익 증진 등이 포함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메스너에 따르면 자연법은 개인의 양심에 머무르는 도덕 원리가 아니며 이러한 실존적 목적들을 사회 구조와 제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원리여야 된다는 거죠. 자연법은. 그래서 자연법이라고 하는 게 뭔데 그러면?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법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 목적을 보장하기 위한 자연법의 요청인 거죠.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는 자연법이 공동체 전체의 정의와 질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리텐과 메스너의 자연법 논의는 모두 자연법을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 질서로 이해하며 그것이 사회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마리텐은 자연법의 사회적 실현을 도덕적 성숙이 확산된 결과로 보고 메스너는 그것을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로 봤답니다. 왜 이렇게 나뉘는데? 생각해봐. 마리탱은 자연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교육, 도덕적 성숙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자연법을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건 도덕적 성숙이 확산된 결과로서 보는 거야. 이 사람은 뭐라고 했어?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봤다잖아. 과제라고 본 건 뭐 때문이야? 어떤 단어 때문에? 인간의 본성 안에 뭐가 있다? 실존적 목적이 있다고. 그래서 과제로 본 거죠. 자, 여기까지 뒤에는 뭐 읽을 필요 없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1번의 정답 4번. 자, 다음 2번의 정답 5번. 그 다음 3번의 정답 4번. 자, 다음 4번의 정답 4번. 다음 5번의 정답 5번. 자, 요 3번부터 한번 보면요. 나가 메스너의 의견이죠. 나는 개인의 존엄을 통해 사회제도와 정책을 보장하는 인간 이성 구조에 대한 메스너의 인식을 나타내는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메스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였어? 아까 지금 이 남 문장에 밑줄 꺼져 있는 게 뭐인 거야?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봤다며. 자, 그럼 이 과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 그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실존적 목적들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실존적 목적들인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뭐였어? 위에 올라가면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었죠. 인간의 실존적 목적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그 자연법이 실현되어 있는 거.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냐면 단순히 나 하나 개인의 존엄 또는 그것을 통해서 사회제도와 정책을 보장하는 인간 이성 구조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자, 메스너는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세상, 그러니까 자연법이 제대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뭘 할 수 있어? 뭐 노동자 권리 보장 같은 우리 공동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법들이 이제 자연법의 요청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런데 개인의 존엄을 통해서 사회 제도를 만드는 거랑, 자, 우리 공동체가 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 공동의 법들을 만들어내는 건 서로 다른 내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요. 지금 A, B와 관련해서 A는 실정법이죠. B는 자연법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 내용을 보면, 자,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은 입법 절차를 통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따라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유대인을 강제 수용소에 가두거나 생명을 박탈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행해진 당시 나치 독일의 행위는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 행해졌으므로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법률을 뭐라고 얘기할 거야? 실정법이라고 얘기할 거야. 형식적으로는 합법이었어. 근데 전후, 전쟁 이후 국제사회는 이것을 뭐로 규정했어?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다고. 그러면 반인도적 범죄로 이후에 규정할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이야? 이 실정법에 뭐가 없다? 정당성이 없다고 봤던 거야.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그 법에는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합법적인 행위로 볼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정당성이 없다는 건 무엇을 따르고 있지 않다? 저기 자연법을 따르고 있지 않다랑 똑같은 말이 되겠죠. 자, 4번 선제 보면요. 나치의 독일의 법률은 실정법이기 때문에 도덕적 기준에 의해 정당성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지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 어떤 법이 있어? 당시 나치 독일 기준으로 생각해봐. 당시 나치 독일 기준으로 그러면 국가가 어떤 실정법을 제정했잖아. 그런데 얘가 정당성을 못 받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 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일반적으로 안 지키겠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 학살하고 죽이고 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했는데? 자신의 행동이 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던 거겠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합법적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위를 했던 건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이때 당시에 실정법이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한 건 뭐야? 이후에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 실정법을 우리가 따르려면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뭐가 있어야 따를 수 있어? 정당성이 있어야지 따를 수 있어요. 근데 따랐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정당성을 그때는 인정을 했다는 거야. 암묵적으로 자기들끼리. 그러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연법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냐면 정당성의 유무를 따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할 수 없지만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정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행해졌던 거야. 근데 그게 지금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게 정당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실정법은요, 정당성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냐? 아니. 판단할 수 없냐? 아니. 판단할 수 있어. 알겠죠? 네. 궁금한 게 도덕적 기준이라는 게 약간 자연법이라고 생각해서 실정법을 자연법에 기반해가지고 한 거라서 판단할 때 생각했는데 이거 그래서 틀렸다 생각했는데 약간 약간 뭔가 앞에 실정법만으로는 도덕적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적혀있어가지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도덕적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정당성이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야? 아니야. 정당하지 그렇지. 정당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유무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문장이. 그러니까 실정법만으로는 법적인 정당성을 인정할 수, 그러니까 그 얘기할 수 없지만이라고 하는 그 문장이 뭐냐면 정당성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정당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래서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수 없지만이 아닙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5번을 좀 보면 이거는 사실 문제가 좀 이상한데 내가 느끼기엔 이건 그냥 본문이 없어도 되는 문장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쵸? 지금 여기에서 이 B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도덕은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도덕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도덕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도덕은 자신들의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허구라고. 자연법은 그러한 도덕을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위장한 거라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철학자 B는 자연법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권력 질서를 유지하려는 이념적 장치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5번 선지에 보면 A와 B는 모두 자연법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하는 가변적인 질서로 받느냐? 이게 혹시 변해서 믿지 않는 거야? 아니죠. 이랬다 저랬다 가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게 아니고 애초에 안 믿는 거야. 애초에. 그러면 변한다고 보는 거야? 안 변한다고 보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변하지 않고 그냥 믿지 않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 오히려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야. 도덕은 이익을 정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다라고 허구 확 박아서 얘기했잖아. 안 변하잖아. 맞죠? 근데 요거는 뭐라고 돼 있어? 각 사회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이해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각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A는 가변적인 질서로 보는데 B는 가변적인 질서가 아니야. 가변적인 질서가 아니고 B는 못 믿을 질서라고 보는 거야. 알겠죠? 변하는 거 없습니다. B 내용에. 알겠죠? 그래서 이 5번 선지에서 뭐가 빠져야 돼? 얘가 빠져야 돼. 이 앞에 기억, 니은, 디귿은 다 맞는 말이고요. 자, 다음 4번 지문 봅시다. 표현.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속 상태를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거나 나타낼 때 표현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그러나 표현이라는 말이 단지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데에만 쓰이는 건 아니래요. 때로는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반응에도 표현이라는 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축 늘어진 나뭇가지를 보고 애처롭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는 나뭇가지 자체가 감정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며 내면의 정서를 투영하고 외부로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서 표현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끊어봅시다. 지금 예시 상황 보면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가 길을 걷으러 가다가 나뭇가지를 보는데 나뭇가지가 이렇게 축 처졌어. 그걸 보면서 불쌍해 라고 얘기하는 건 나뭇가지 자체가 실제로 불쌍한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여기는 거야. 화자가 그렇게 여기는 거잖아. 문학작품도 똑같잖아. 맞죠? 화자가 그렇게 여기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내면의 정서를 투영하고 외부로 드러내는 행위를 한다. 그러면 외부로 드러내는 행위가 뭔 말인데? 내가 저걸 보면서 불쌍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내면이야. 근데 그거를 보면서 불쌍해 라고 하면서 소리로 얘기를 했다면 그게 뭐야? 외부로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거야. 글로 썼다면 그게 외부로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거고. 자, 그럴 때 표현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거야. 하지만 표현이라는 말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야는 다름 아닌 예술이며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논의가 되어왔답니다. 자, 첫째로 표현을 예술가가 창작 과정 속에서 행하는 내적 활동으로 보는 견해가 있답니다. 이 입장에서 표현은 예술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과정, 즉 내적인 과정으로 이해된대요.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사상가 크루체와 콜링우드가 있답니다. 크루체는 예술의 본질을 뭐로 받느냐? 직관과 동일시했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직관이 뭐였어? 그냥 딱 마주쳤을 때 느껴지는 내 내면, 그게 직관이었잖아. 그게 뭐랑 똑같다고? 예술의 본질이랑 똑같다고. 그의 관점에서 직관되기 이전의 것은 수동적인 인상에 불과했어. 그러면 아까 나왔던 예시 한번 볼까? 나뭇가지 축 늘어져 있는 거. 나뭇가지 축 늘어져 있는 거, 그 늘어져 있는 상태 자체가 바로 뭐야? 직관되기 이전의 것이지. 축 늘어져 있는데 딱 마주치자마자 불쌍해 가 바로 뭐야? 불쌍해 하는 이 내면이 뭐야? 직관이야. 직관. 직관되기 이전에는 수동적이었다고, 저 대상이.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정신이 개입하면 불쌍해 라고 하는 정신이 개입하면 그것은 명료하게 구조화된 이미지로 객관화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의 정신 활동이 바로 뭐다? 직관이고 동시에 표현인 거야. 직관이랑 표현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위에 기억에 뭐라고 돼 있어? 내적 활동이라고 돼 있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직관은 어디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 그리고 그 내면에서 일어난 게 표현이랑 똑같다네. 따라서 예술은 예술가가 직관을 통해 내적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활동으로 이해를 했답니다. 직관을 통해서 내적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인간의 일상적 경험 또한 알고 보면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된 거야. 자, 나뭇가지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사실 나뭇가지가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데 그걸 보면서 불쌍하다는 직관을 느끼고 그거를 한 편의 시로 쓴다면 예술이 아니야. 예술이지. 근데 축 늘어져 있는 걸 보면서 친구랑 룰루랄라 걸어가고 있다가 불쌍해 라고 여기면 이건 예술이야, 일상생활이야. 일상생활이잖아. 이해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직관을 통해서 내적 이미지를 떠올리는 건 예술의 본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언제 더 많이 느껴? 일상생활하면서 더 많이 느껴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일상적 경험 또한 알고 보면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것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러한 관점에서 홀리우드는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예술 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거야. 기존의 미학이나 예술학이 일상과 예술 간의 연속성을 간과하고 예술을 일상의 정신적 삶과 유리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야? 떼어내서 특수한 기능이나 귀족적 취향의 산물로만 취급해온 것을 강하게 비판했어. 예술은 사실 일상생활이랑 다를 게 없어. 근데 저 비평가들이 예술을 마치 고귀한 걸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일상에서 유리시켜버린 게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크루체와 콜링우드의 의견이죠. 물론 예술가는 일반인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풍부하고 복잡한 직관 능력을 지니지만 표현이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는 일상생활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죠. 이처럼 크루체와 홀리우드는 표현을 인간 내부의 과정으로 이해했답니다. 내적으로 일어나는. 따라서 예술은 예술가가 직관을 얻는 순간 그의 내면에만 존재한다고 여겼대요. 자, 그러니까 예술은 사실은 어디에만 있는 거야? 직관을 얻는 순간 그의 내면에만 있는 거야. 바깥엔 없어. 예술이 사실은 예술가의 내면에만 있어. 그러면 무엇을 무시하게 되게요? 그림, 조각, 음악과 같은 물리적 매체로 만들어진 작품을 표현 자체로만 보지 않은 거야. 이 물리적 매체는 별로 안 중요한 거야. 물리적으로 뭐가 만들어져 있는지는 작가의 마음속에 일어난 직관이 더 중요한 거야. 어차피 그게 예술이니까. 자, 그러면 그것은 단지 예술가의 내적 직관을 기억하고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매체일 뿐인 거야. 그림, 조각, 음악은 뭐든 상관없는 거야. 똑같은 감정, 똑같은 직관을 느꼈는데 그걸 가지고 그림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잖아. 그러면 이 사람한테 똑같은 거야. 어차피 직관이 똑같으니까.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음악으로 풀어내느냐 그림으로 풀어내느냐는 다르잖아. 우리에게 다르게 전달해 주는데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어차피 예술가 내면에서 일어난 그 감정이, 그 직관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다음 둘째로 표현을 예술가가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보는 게 있답니다. 전달이야. 자, 이 관점은 예술의 본질을 소통에 두고 있는 거죠. 톨스토이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톨스토이는
예술가가 과거에 경험한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선, 색, 소리, 움직임, 언어와 같은 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거야. 그 물리적인 거지. 물리적인 걸 통해서 전달하여 다른 이들로 하여금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게 예술이야. 자, 이 입장에서 볼 때 예술은 예술가와 관객이 감정을 공유하죠. 소통. 예술가는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고 주도 면밀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야. 관객은 이를 받아들여서 동일한 심리적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견해에는 두 가지 의문이 따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예술가가 마음속으로 느낀 감정과 관객에게 환기된 감정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당연한 이야기. 다음 두 번째, 관객은 예술가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지 않더라도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라는 거야. 그러면 동일하지 않더라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데 반박인 거죠. 이처럼 예술의 본질을 동일한 감정의 전달로 한정하는 것은 예술에 대한 관객의 주체적이고 다양한 감상 가능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세 번째랑 네 번째가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셋째로 표현을 예술 작품 자체의 내재적 성질로 보는 게 있답니다. 그럼 이거 아까 첫 번째 예술가의 내면에 있다는 거랑 뭐가 다른데? 자, A라는 예술 작품을 만들었어요. 작품이야. 그러면 예술가 내면에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표현이 있는 게 아니고 표현은, 감정은 어디에만 있냐면 이 작품 안에 내재적 성질로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그림을 보면서 슬퍼서 울었어. 왜 슬픈데? 그림 자체에 슬픔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온 거야, 내가. 자, 그래서 이 입장은 예술 작품이 구조적으로 표현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럼 관객은 단지 뭐 하는 거야, 그거를? 그냥 알아보기만 할 뿐인 거야. 자, 다시 말해, 음악이 슬프게 들리는 것은 우리가 슬픈 기분이어서가 아니라 음악 자체에 슬픔이라고 각인되어 있는 표현적 속성이 있는 거야. 그렇다면 작품은 표현성을 그 자체의 성질로 어떻게 가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레이먼은 예술 작품이 감정을 상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대요. 그는 어떤 대상이 표현적인 것이 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는 정서와 행위에 조응하는 형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대요. 즉, 예술이 상징화하는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의 시간적 흐름에서 나타나는 육체적 변화의 패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뒤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쁨은요, 가슴의 두근거림과 에너지의 상승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음악이 있는데 그 음악이 가슴의 두근거림과 에너지의 상승이 막 느껴지는 음악이야. 그러면 이 음악을 들으면 우리는 뭘 느낀다? 기쁨을 느낀다는 거야. 이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기뻐. 왜 기쁜데? 이 음악이 뭐가 있어서? 가슴의 두근거림과 에너지의 상승이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어서 기쁘다는 거죠. 내재적인 속성이죠. 슬픔은 울컥하는 긴장 뒤 점차 힘이 빠지며 가라앉는 흐름으로 드러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느낀다는 거야.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게 음악은 이러한 감정의 과정을 닮은 형식을 담고 있답니다. 따라서 즐거운 음악은 단순히 즐겁다는 감정을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고 즐거움이 생겨나고 확산되며 사라지는 과정을 리듬과 선율 강약의 변화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그럼 여기서의 문제는 뭘까요? 한계점은 뭘까? 인간의 감정은 단순한 생리적 변화로 환원되기 어려운 뭘 가지고 있어? 복잡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냐면 위에 기쁨은 가슴의 두근거림과 에너지의 상승이라고 적혀 있는데 화가 나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에너지가 상승하지 않아. 맞지?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이럴 수 있는데 우리 신체가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뭔가 이렇게 패턴화해가지고 우리 감정을 나타내기에 우리 감정은 너무 복잡하다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마지막. 피터 키비 등의 인물이 있는 유사성 이론 진영이 있답니다. 유사성. 자, 레머와 다른 노선에서 예술 작품의 표현성을 설명한대요. 이들은 인간의 몸과 행동에서 표현적 성질을 탐지하는 우리의 자연적 경향성에 주목한답니다. 사람의 얼굴 표정, 목소리, 걸음걸이, 몸짓 등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대요. 슬픈 표정이나 축 처진 자세, 울먹이는 목소리를 보거나 들으면 우리는 곧장 그 사람이 슬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슬픈 표정, 축 처진 자세, 울먹이는 목소리, 자연스럽게 우리는 뭘 떠올려? 슬프다고 떠올려. 그럼 이게 저거 뭐야?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 목소리, 표정, 축 처진 어깨, 겉으로 보이는 것들. 이처럼 마음 상태와 행위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야? 개념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야. 눈물 또르르, 오케이 슬퍼, 이런 식으로. 따라서 슬픔이라는 감정은 슬픔을 드러내는 무엇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표현된다는 거죠. 슬프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림 속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 이론에 따르면 음악이 슬프게 들리는 이유는 음악이 지닌 형식적 특징이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적 표현과 음악의 형식적 특징이 슬픔을 보이는 행동적 표현과 유사하기 때문인 거야. 이게 유사성이야. 따라서 이 이론은 음악을 비롯한 예술 작품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뭘로만 한정해버려? 육체적 표현으로만 한정해버려. 슬픈데 눈물 안 날 수도 있잖아.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에 따라 이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는 한계를 지니고 말죠. 그러니까 무표정의 사람의 감정은 우리가 드러낼 수 없는 거야.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뭐야? 우리 답이 체크 안 했나? 씨. 같이 봅시다. 자,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혹시 답에 자신 있는 사람 있나? 민호. 네. 1번 답 몇 번이야? 네,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 건우 1번에 답 몇 번이야? 1번. 1번이야. 봅시다.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 각각의 견해. 한계. 아씨, 너무 쉽잖아. 정답 1번. 무료 4번 4번. 4번 안 푼다고? 읽기만 했어. 아, 오케이, 알겠어요. 자, 2번 봅시다. 가의 이유인데 가가 뭐야? 아, 요거네.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예술가의 본질적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이게 결국은 뭐 말하는 거야? 우리 내면 속의 직관이 곧 예술이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그럼 그 이유로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직관 그 다음에 봅시다. 다시 문장이 일상적 경험이랑 예술가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직관 때문인데, 그쵸? 5번이네요. 일상적 경험과 예술 모두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과정,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데? 직관이라고 하네. 직관을 통해 이루어진 거. 5번. 자, 다음 3번 봅시다. 3번부터 내가 보기를 봐놨지. 자, A 평론가. 예술가들은 실제하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서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드러내는데, 예를 들어 자 봅시다. 앞에 화는 목탄이나 물감 등의 소재를 활용했고요. 조소는 나무, 돌, 금속 등의 소재를 활용했답니다. 그리고 관객 또한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소재를 통해서 예술을 수용한답니다.
만약 이러한 소재가 없다면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표현하거나 예술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발생할 거야. 자, 그다음 A 평론가의 관점에서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저기 2번 문제랑 똑같죠? 내적 활동으로 보는 거. 자, 그러면 봐봐. 내적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빈칸에 해당하는 거랑 뭐랑 똑같은 말이겠어, 당연히. 아까 한계점 어디 있었어? 여기 있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요거.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포착하지 못한다. 빈칸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것에 지니는 의미를 포착하지 못하는 것.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일단 넘어가서 3번 정답 몇 번이야? 4번. 4번이 되겠네요. 물질적 형식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자, 다음 4번 봅시다. 좀 까다로웠던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요거부터 볼게요. 화가 A는 몰아치는 바람, 흔들리는 나무, 하늘로 솟구치는 나뭇잎 등을 보며 벅차오르는 환희. 이거는 여러분들 감정이잖아. 늘 내적 이미지로 형성했답니다. 내적 이미지로 형성했다는 게 뭐야? 직관했다. 직관으로 떠올렸다. 누구의 의견? 제일 첫 번째 저기 크로체랑 홀딩우드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표현이라고 보겠지. 왜냐면 내적 이미지 이꼴 그냥 표현이라고 했잖아. 자, 다음 A는 A를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고민했지만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았고 결국 일반적으로 환희에 찬 사람들이 보여주는 얼굴 표정 몸동작을 그림으로 나타냈다고. 이거 여러분들 누구 의견이랑 똑같아요? 찾아봐. 이거 못 찾던데? 관점이 4개 있었죠, 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관점 각각 그 중에서 뭐랑 비슷할까요? 일반적으로 환희에 찬 사람들이 보여주는 얼굴 표정이야. 환희라는 감정을 감상자에게 느끼게 하고 싶은 거야. 전달하고 싶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보편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환희에 찬 얼굴 표정이니까 뭐 안 떠올려가도 여기 그림에 뭐가 그려져 있는가? 사람들이 웃는 얼굴이 그려져 있겠지. 맞죠? 그럼 웃는 얼굴을 통해서 환희를 전달한다. 누구의 관점이랑 비슷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아닙니다. 땡. 네,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야? 네. 저 정답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콜링우드랑 크로체, 두 번째는 톨스토이, 세 번째는 저거 랭어, 네 번째는 유사성 이론 진영. 그거는 뭐야? 유사성. 그쵸, 유사성 이론 진영이죠. 본문 가볼까? 보여요? 행동이랑 감정 사이에 개념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그래서 슬픈 표정이나 축 처진 자세, 울먹이는 목소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한다고? 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전달한다고. 그래서 내가 예시로 들었던 거였어. 우는 사람. 슬픔이라는 감정을 감상자에게 느끼고 싶으면 그림에 뭐가 그려져 있어야 된다고?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고. 이게 뭐야? 일반적으로 환희에 찬 사람들이 보여주는 얼굴, 유사성인 거죠. 그렇죠? 자, 다음 밑에 한번 봅시다. 작곡가 B는 가난과 질병 그리고 가정의 파탄이라는 얼룩진 불행의 한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자신이 느끼는 지속적인 슬픈 감정을, 자, 지속적인 슬픈 감정을 잘 보세요. 느린 박자로 천천히 진행되는 음악 형식으로 표현했답니다. 이거 누구랑 비슷해요?
심장 박동수 얘기하는 거 뭐였어? 이거 진짜 도스트. 뭐라고? 진짜 도스트. 아니라고. 뜯더라고. 이거 뭐지? 기쁨일 때는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되고 슬픔일 때는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되고 뭐였어? 세 번째. 그렇죠. 세 번째 이름 메모의 의견이랑 비슷하죠. 여러분들 보기가 만들어져 있는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평소에. 자, 그 다음에 슬픔과 고통을 알아봤답니다. 이거를 만약에 톨스토이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을 거야? 알아봤으니까 전달이 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1, 2, 3, 4, 5번 쭉 한번 봐봐. 정답이 몇 번일까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1분 뒤에 물어볼게요. 봉준 정답 몇 번이야? 야 이렇게 좀 2번 선지 봐. 홀링우드는 아까 내적 이미지였죠. 밑에 봐봐. 얼굴 표정, 몸동작 등을 그린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예술이라고 하겠군. 홀링우드는 나타낸 걸 그림으로 그려낸 걸 예술이라고 해. 예술가 마음속에 있는 걸 예술이라고 해. 마음속에 있는 거. 자, 내적 이미지를 얼굴 표정 몸동작으로 그려낸 건 누구의 관점? 유사성 증명 이론의 관점. 알겠죠? 정답 몇 번?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숙제 해보세요. 안 해보면 자꾸 멍 때리게 돼. 이거는 했다는 가정하에 글을 읽어왔다는 가정하에 좀 보는 거라 가지고. 이네 자네보고 내신 들어가요. 뭐라고? 야, 야 내신 들어가요. 무슨 말이야? 시험 보면 내신 이거 내용 그대로 내신 들어가요. 그건 뭐 학교 선생님이 알지. 난 잘 모르지. 근데 이때까지 4대국어 매년 2학년 2학기 독서 기준으로는 교과서 안 하고 수능특강으로 가기는 했어요. 이번에 바뀔 수도 있어. 바뀔 수도 있지. 모르지. 교과서 있으면 교과서 나중에 하면 되지. 근데 교과서보다 이거 들어갔을 때 이거 따라가는 게 더 힘들어요. 교과서인데 거의 안 하는. 학교 때는 거의 안 한다 했어. 네. 그럼 거의 이거 학생이네요. 근데 이번에 기출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기출은 우리 이미 많이 봤을 수도 있지만 다음에 소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 기출 아니고 소특. 네. 4번에 네. 버스에서 아니 3 똑똑 걸었어요.